느긋하고 여유있게 사는 사람들은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내게 반드시 필요한 것, 없어도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줄 안다면 삶을 조금 더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의 평온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여유를 무너뜨리는 그런 인간의 유형의 특징을 좀 살펴본다면 저는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교양 분야의 책을 쓰고 있는 임재성 작가라고 합니다. 마흔에 있는 비트겐슈타인, 몽테뉴, 사유의 힘, 괜찮냐고 철학이 내게 물었다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 근래에 쓴 책 중에 하나가 괜찮냐고 철학이 내게 물었다입니다. 저는 철학이 우리 삶의 기술로 이해를 하거든요. 철학의 뜻이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 또 나의 상황에 맞는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철학자들의 30명의 사유를 뽑아서 우리 삶의 문제와 연결하여 쓴 책입니다. 네.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존재를 관계에 맡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덜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실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나 혼자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이 온전히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내면이 온전히 채워져 있지 않으면 사람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면을 단단히 채우는 것이 저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중요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를 사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철학이든 인문학이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에 답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죠. 하이데거가 이야기했거든요. 자기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무엇에 대해서 동경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답을 찾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강의 때도 자주 말씀드리는데 내비게이션을 어떤 목적지를 향해 탐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출발 지점이에요. 출발 지점이 인식돼야 목적지를 향한 경로가 탐색이 되거든요. 목적지만 입력해서는 경로가 탐색되지 않습니다. 출발 지점을 아는 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인 것 같아요. 그래야 내면을 좀 단단히 채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의 답변이 예를 들어 상처가 깊거나 그러면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상처라는 것은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상처가 치유돼야 언제나 나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시작의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죠. 인간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삶의 평온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여유를 무너뜨리는 그런 인간의 유형의 특징을 좀 살펴본다면 저는 불만과 불평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언어가 세계를 만듭니다. 근데 불평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죠? 삶이 늘 부정적입니다. 또 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그 언어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언어가, 부정의 언어가 나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성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도 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대학 나왔어? 어떤 차를 타? 어떤 집에 살고 있어? 그 사람 지금 뭐해? 재산은 어떻게 돼? 이렇게 구분지어서 그 존재의 가치를 판단해버리는 사람들은 좀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나도 왠지 노력해야 될 것 같거든요. 뭔가를 성취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여유가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도 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언한다고 하면서 내 삶에 영역을 함부로 침입하고 불쑥불쑥 들어온 사람들은 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삶의 리듬과 방향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는 사람들도 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책임이 없거든요. 다 저 사람 탓이거든요. 다 그 문제라고 남을 탓해버리면 내 삶의 여유도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좀 멀리하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는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느긋하고 여유있게 사는 사람들은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욕망에 대해서는 에피쿠루스 철학자가 잘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에피쿠루스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지 않는 것에 욕망을 품지 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흐트러뜨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욕망을 가지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욕망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욕망을 구분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지금 내게 반드시 필요한 것, 있으면 좋을 것, 없어도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좀 구분할 줄 안다면 삶을 조금 더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족하는 삶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소소한 삶에 만족할 줄 아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거죠. 가족이 평온하면 얼마나 그게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욕망을 품고 있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여유가 깨지는 것 같아요. 에피쿠로스는 욕망을 무조건 멀리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욕망 속에서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힘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그 힘이 나를 지탱하는 에너지가 될지 아니면 나를 소모하게 하는 짐이 될지는 분별에 달려있다고 조언한다. 그러니 새로운 욕망이 꿈틀거릴 때는 잠시 멈춰 자신에게 물어보자. 이것은 내 삶에 꼭 필요한가? 이것이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가? 그 답을 통해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것은 놓아줄 수 있다. 에피쿠로스는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없어도 되는 것들을 구분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은 과감히 포기하거나 또 떠나보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격정에 휘말릴 때가 아니라 잠시 멈춰 섰을 때 자기 존재감을 똑똑히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혼자 있기를 두려워합니다. 또 물리적 공간에 혼자 있어도 혼자 있지 않습니다. 손에 뭐가 들려있죠? 스마트폰이 들려있습니다. 혼자 있지 않는 거예요. 멈춰서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계속 내 생각과 마음은 외부의 시선이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사유를 전해주는 철학자는 몽테뉴인 것 같아요. 몽테뉴는 잘 나갔습니다. 법관이었어요. 그런데 38살에 불쑥 법관직에서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성으로 들어갑니다. 몽테뉴 성으로 들어가요. 꼭대기에 서재를 만듭니다. 그곳에 칩거하며 거의 8년 동안을 고독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몽테뉴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글을 썼습니다. 그 책이 에세이입니다. 에세이가 시도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몽테뉴는 성에 스스로 고립이 돼서 고독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을 돌보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분석하고 음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자신에 대해서요. 자신을 사유한 거예요. 그러면서 글을 쓰죠. 그 힘이 그 고독의 시간들이 그 불안한 시기를 견딜 수 있었고 그 이후의 삶을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생산적인 고독을 가지려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사유하고 꼭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글쓰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글을 써보는 거죠. 그러면 미처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힌트를 글이 가지는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늘 앞만 보지만 나는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 나를 살핀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시험하며 분석하고 음미한다. 몽테뉴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정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그래서 스스로 고독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자신의 서재에서 은둔하며 진정한 나 자신과의 만남을 시작했다. 그래서인지 그는 자신만의 은신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분주한 삶에서는 자신을 마주하기 힘들다. 혼자 있을 수 있어야 자기 내면을 직면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답을 찾을 수 있다. 몽테뉴는 고독 속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음미하고 분석하고 시험합니다. 몽테뉴가 그렇게 했던 것은 몽테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사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몽테뉴는 자신과 사귀는 법을 글을 쓰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내면의 힘을 채우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몽테뉴가 가진 사유의 힘인 것 같아요. 비교가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비교의 어떤 심리를 들여다보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외부에 길들여진 자아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자기 삶을 살아갈 때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사회가 정해준 기준에 그리고 또 누군가 정해준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한때 노량진 학원가가 붐볐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두 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직종이 공무원이었거든요.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부터 의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의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진로를 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탐색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는 잘 산다는 기준이 사회가 정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경쟁은 불가피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 또 비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비교 속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교를 하다 보면 스스로 비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보여지는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래서 나의 일정은 공유되고 감정도 공유되고 그리고 일상은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보다는 어떻게 보여지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SNS에는 어떻게 되죠? 나의 가장 빛나는 순간, 그리고 나의 가장 잘난 모습, 특별한 순간들을 SNS로 올리게 됩니다. 삶을 전시하게 되죠. 평범한 삶은 어쩌면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삶을 보다 보면 나 이대로 괜찮을까? 나 잘 살고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고 그게 반복이 되고 깊어지면 자기 비하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비하를 하면 그 위험성은 삶의 평온이 깨집니다. 자기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험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비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굉장히 많겠죠. 근데 저는 괜찮냐고 철학에 내게 물었다 해서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적 사유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어요. 그런데 삶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겪어야 했죠. 황제가 되자마자 거의 10년 동안을 전쟁터에서 살게 됩니다. 이때 삶이 무너진 가운데에서도 아우렐리우스는 자기 자신에게라는 제목으로 글을 씁니다. 내면을 성찰하고 자기를 다스리기 위한 글이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명상록이라는 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우리의 삶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선 전환이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비교의 원인은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것 외에는 저는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비교가 때로는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 삶이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안도감이 들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저 사람보다 나아질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면 희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처와 위로의 모순적인 반복이죠. 저는 이것을 이행시로 이야기하거든요. 교만해지거나 비참해지는 것 외에는 없다고요. 비교는 삶의 시선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우렐리우스는 시선을 내부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내부에 중심이 잡혀 있다면, 자기 삶의 기준이 명확하다면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잠시만이라도 내 삶의 기준을 한번 세워보면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삶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과만 경쟁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요즘은 또 AI하고 경쟁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참 노력해도 뜻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게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뜻대로 삶이 잘 안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이 내 노력이 부족해서일까? 내 지능이, 내 능력이 부족해서일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심해지면 환경을 탓하게 되죠. 내가 처한 환경, 그리고 사회 구조도 탓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이 뜻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필요한 사유가 에피테토스인 것 같아요. 에피테토스는 내가 통제할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합니다. 내 삶의 구조, 사회 구조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없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교통체증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차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차가 밀려요. 꽉 막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이때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공사 현장, 교통체증 자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이 늦은 시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기다린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실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만 가져도 의미 있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 때가 오지 않아서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다리는 능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사실 능력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괴테의 삶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괴테의 불멸의 작품이 파우스트입니다. 근데 파우스트가 금방 쓰여지지 않았어요. 60년의 세월 동안 쓰여진 책이 파우스트입니다. 색채 연구는 무려 40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자기개발의 원조인 빌헬름 시리즈는 무려 50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해야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얻어진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삶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라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잘 준비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철학자가 있을 것 같아요. 문학가이기도 하죠. 저는 괴테를 참 좋아하는데요. 괴테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니라. 선택 앞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죠. 근데 실패가 있다는 것은 도전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도전이 없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괴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한, 노력하는 한, 뭔가
무언가를 도전하는 한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요. 실패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시도를 해야 얻을 수 있고. 또 실패에 대해서 저는 철학자는 아니지만 마크 주크버그가 했던 말을 굉장히 마음에 담아두면서 음미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가장 위대한 성공은 실패할 자유가 있을 때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공은 실패할 자유가 있을 때 오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삶에 저는 실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삶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글쓰기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공대 출신입니다. 전자계산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45살에 첫 책을 냈습니다. 작가가 됐습니다. 제가 글 잘 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문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써서 출판사에 보냈는데 전부 퇴짜, 원고가 반려됐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년 8개월이었습니다. 90번의 퇴짜를 맞았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죠. 그때 제가 선택했던 것은 뭐냐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원고를 수정하고 출판사에 보내는 거예요. 또 퇴짜를 맞으면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또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책을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배웠어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쓰면 출판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쓰면 출판사에서 책을 내주겠구나 라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 1년 8개월 동안이 제 글쓰기 필력을 향상시켜 주었고 또 책을 어떻게 쓰면 될지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책은 50번 정도 퇴짜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얻었고 또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괜찮냐고 철학에 내게 물었다가 31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실패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한번 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테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자유를 주신다면 언젠가는 위대한 성공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철학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철학을 생각하면 깊은 사유, 어려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철학을 좀 멀리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각자의 철학자의 사유들은 좀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참 많이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깊은 사유도 중요하지만 내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조그마한 지혜라도 그리고 삶의 기술로 생각해서 접근한다면 오히려 이 복잡한 시대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암울한 시대에 철학자의 사유들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평생을 길어 올린 그 지혜들을, 삶의 기술들을 단 하나라도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다면 오늘 이 평온이 깨진 이때에 우리가 비교하며 또 자기를 또 비하하기도 하면서 내 삶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살아갈 희망을 얻고 또 오늘도 든든히 버틸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오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명의 철학자를 소개했는데요. 이 철학자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잘 선택해서 오늘을 단단히 붙드시고 버티시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